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그리고 2025학년도 대비 수능의 이해라는 주제로 선생님과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신고등학교 교사 김창묵입니다. 저는 회원여고 교사 김영현입니다. 통합형 교육과정에 따라서 수능이 개편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지난 2022학년도 대입에서 이 수능은 통합형 수능으로 실시된 첫 해에 사실 많은 혼란에 가까운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에는 다소 정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능의 여러 가지 변화들을, 특징들을 살펴보고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현 쌤, 이 통합형 수능으로 달라진 수능의 특징, 사실 뭐 수능이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지만은 일단 수능의 특징을 한번 짚어주시죠. 예, 2024-2022 수능은 2022년 통합형 교육과정을 반영해 개편된 수능에서 큰 변화 없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통합형 교육과정이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도 이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공통과목이 국어, 수학에서 75% 내외, 선택과목이 25% 내외로 최종 표준 점수를 산출한다는 점이 특징적인데요. 공통과목이 75%로 비중이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목을 1학년부터 3학년 중 어느 시기에 이제 이수하는지를 보면 수능 시험 범위의 80%를 2학년 시기에 이수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사를 제외하면 1학년 교과목은 수능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근데 교과의 연속성을 고려하면 특히 국영수 영역 관련해서 1학년 수업이 수능의 기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 제2외국어 학문이 2022 대수능에서는 절대평가로 전환됩니다. 2022년 수능 이전에 제2외국어는 상대평가였기 때문에 사회탐구 과목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2022년 수능부터 이게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사탐 한 과목으로 제2외가 대체되는 경우가 줄었음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능에서는 원점수를 바탕으로 평균과 편차를 고려해서 표준 점수를 산출하고 그 다음에 백분위 점수나 등급을 산출하죠. 근데 사실 그 통합형 수능 이전에는 그 표준 점수 산출이 비교적 간단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통합형 수능에서는 선택 과목이 들어오면서 선택에 따른 어떤 점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그 점수 산출 과정을 좀 바꿨다라고 하는데요. 이 점수 산출 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본격적으로 공통 과목이 선택 과목의 점수 산출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진 건데요. 공통 과목 75%는 어려워도 쉬워도 모든 수험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선택 과목의 난이도가 높았을 경우는 편차가 발생해 공정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례로 미적분의 평균 점수가 15점이고 확통의 평균 점수가 17점이라면 어려운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좀 불리함이 적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택 과목을 그냥 적용할 수 없으니 난이도에 따른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조정 점수 계산식은 표준 편차분의 원점수 마이너스 평균에 선택 집단의 공통 과목 표준 편차를 곱하고 거기에 선택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을 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정 점수 계산식의 핵심은 학생 개인과 무관한 선택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과 표준 편차를 활용하여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완화한 계산식을 도입했다는 점인데요. 이로 인해 학생 개인과 별개로 선택 과목 집단의 영향력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 특징적인 것입니다. 예, 이렇게 그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줄이기 위해서, 즉 점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조정 점수라는 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과연 이런 조정 점수 때문에 선택에 따른 유불리는 없었나요? 그런데 2020학년도 수능에서는 사실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좀 나타났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통합형 수능이 아니었던 2021년 수능에서는 국어에서도 수학에서도 표준 점수 최고점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형과 나형을 구분해도 표준 점수 최고점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반면에 2022년 통합형 수능 국어 영역에서는 언어와 매체의 화법과 작문의 점수 차이가 2점 발생했고요. 수학, 미적, 기하와 확률과 통계의 표준 점수 최고점의 차이가 3점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선택 과목에 따른 점수 차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동일한 원점수에 따라서 부여받는 표준 점수가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선택에 따라서
등급을 부여하는 그 등급 간의 등급별 인원수도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었겠네요. 네, 그러했습니다. 2022 대수능 수학 영역의 응시 비율은 확통이 51.6%, 미적이 39.7%, 기하가 8.7%였는데요. 미적과 기하를 합친 그 등급당 점유 비율과 확률과 통계가 대략 50%쯤 서로 차지했어야 맞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 미적 기하의 1, 3등급 점유율은 94.4, 86.9, 76.5%였는데 확률과 통계 학생들의 1, 3등급 점유율은 5.6, 13.1, 23.5%로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수 및 등급 인원의 차이의 원인이 선택 과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 과목이 그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서울중득진학연구에서 분석한 2022년 3월 자료 중에서 사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적분과 확통의 선택 과목의 단순 점수 차이는 미적이 13.5점, 확률과 통계의 평균이 9.4점으로 4.1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공통 과목의 점수 차이는 미적이 42.3, 확률과 통계가 22.0으로 19.7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둘의 반영 비율이 차이가 있죠. 75대 25로 3배 정도의 차이인데 이걸 고려해서 선택 과목의 점수에 3배쯤을 곱해준다고 해도 20점과 12점 정도의 편차를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점수 차이의 원인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공통 과목임을 알 수 있고 결국 수능 점수의 핵심은 공통 과목이니 공통 과목 중심의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예, 2022학년도부터 실시된 이 통합형 수능이 말은 사실은 통합이라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점수를 더 뭔가 차이가 나는, 즉 이름은 통합인데 오히려 더 나누는 이런 그 결과를 가져오는 시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그 공통 과목, 통합형 수능이 되면서 선택 과목이 늘고 선택 과목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나는데 그 점수 차이는 결국 공통 과목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수능을 우리 현장에서는 어떻게 지도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까요? 먼저 수시와 정시로 나누어서 수시에서 활용되어지는 수능의 점수의 어떤 사례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시에서는 아무래도 수능 최저 기준으로 활용되어질 텐데요. 먼저 수시 모집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으로 활용되어지는 어떤 정도, 즉 어느 정도나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한번 사례를 들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특별 전형을 제외하고 일반 전형 인문 자연 모집 단위를 기준으로 2023년 수시 서울 수도권 대학 전형별 모집 인원을 참고하면 교과 전형에서 서울 15개 대학의 수능 최저 적용 대학은 61.8%에 달합니다. 그리고 수도권도 40.1%로 50%의 전후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도 서울 15개 대학은 80.8%, 수도권은 45%로 꽤 높은 절반 이상, 혹은 절반보다 조금 못 되는 비중으로 수능 최저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 모집에서 교과 및 논술 전형에서는 절반 내외로 수능이 최저학력 기준으로 활용되니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종합 전형은 그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신경 안 써도 되는 거냐? 아닙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1.7%로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경우가 좀 작지만 15개 대학 기준으로 보게 되면 23.7%의 대학들이 종합전형에서도 수능 최저를 반영하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 중심으로 종합전형에서도 수능 최저를 고려할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교과 전형이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5개 대학의 교과 전형의 60% 이상이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고 또 선호도가 다소 낮은 수도권 대학으로 보더라도 40% 이상이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된다라고 한다면은 수능 최저 기준을 준비하지 않고서 수도권 그 서울 15개 대학을 지원하려고 하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준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네요. 그러니까 교과 성적 등급을 올리려고 하는 노력과 더불어서 수능 최저 기준 준비는 아주 반드시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서울 15개 대학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대학별로 사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의 2021년 교과 전형을 보시면 반영 방식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교과를 100%로 반영하느냐 아니면 교과에 서류나 면접을 추가하느냐 그리고 수능 최저를 적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었고 대부분의 대학들은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형을 진행했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 합격자의 교과 성적 커트라인이 매우 높았다는 점에 주의해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았던 한양대의 합격자 분포는 1.4에서 1.7, 이화여대는 1.5에서 1.8 정도였는데 수능 최저를 반영한 고려대는 1.5에서 2.0보다 2.0으로 한양대는 이화여대보다도 좀 커트라인이 낮았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과 전형을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준비한다고 하면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을 병행해 준비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 선택으로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예, 상위권 대학에서는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이 반영되지 않는 대학보다는 반영되는 대학들이 조금 많은 편이고요. 그 이외에 서류나 면접을 활용하는 대학들도 있긴 한데 일단은 지금 수능 최저 기준과 수능 최저 기준에 초점을 맞춰서 본다 그러면은 수능 최저 기준 준비는 역시 절대적이겠군요. 그럼 이 15개 대학 말고 그 아래쪽에 수도권 대학들도 한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도권 중상위권 대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내신 성적 3등급 전후의 학생들인데요. 수도권 20개 대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적용하지 않는 대학은 명지대와 관공대 정도였고요. 2021 학생부 교과전형 기준으로 특히 명지대를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합격자의 분표가 명지대 교과 성적 전형 1.8에서 2.2, 명지대 교과 면접 전형은 2.1에서 2.8 정도의 분포였어요. 그럼 3등급 중반의 학생이 만약 이 전형으로 명지대를 지원했다면 불합격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3등급 전후의 학생들이 교과 전형을 준비한다면 내신 상위권 학생보다 수능 최저 만족 여부가 합격 가능성에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알고 수능 최저를 맞추는 그 점에 굉장히 초점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수능 최저 기준 충족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긴 한데 대학마다 기준이 너무 복잡해요. 네 개 영역 중에서 2개 합 4, 2개 합 5, 내지는 뭐 3개 합 6, 3개 합 7 이렇게 대학마다 각기 다른 이 수능 최저 기준을 뭔가 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현장에서 지도하실 때 출발점은 2등급 2개, 건대와 경희대 2등급 2개로 출발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건대, 경희대 2등급 2개를 만족할 수 있는가를 먼저 따지시고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볼 점은 2등급 2개가 건대, 경희대를 지원하고 합격함에 있어서 높은 성적인가는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시를 고려한다면 2등급 2개 정도는 정시 모집 요구치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해당하지 않은 그리 높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걸 만족하면 여기부터 출발을 하시고요. 이걸 좀 부담스러워한다 그러면 3등급 2개, 국민대, 상명대쯤에 그리고 여학생의 경우 서울소대, 여대에 해당되는 3등급 2개, 2개 등급 6 정도를 준비하게 하시고 2등급 2개가 좀 원활하다 그러면 2등급 3개까지 해서 고대, 중앙대를 목표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에만 대학은 있는 거 아니고 지방의 지역 거점 국립대도 관심이 높으니까 그런 대학을 지원할 때는 충남대, 충북대 정도인데 4등급 3개를 준비해야 되는 일이 발생함을 알고 학생들의 그런 지도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가 정말 잘 된 표 같아요.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대학별로 각기 다른 수능 최저 기준을 선생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그 각기 다른 수능 최저 기준을 이렇게 설명하시기보다 2등급 2개, 3등급 2개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에서 한 단계 위로 그래도 좀 아쉽다 그럼 한 단계 아래쪽으로 그럼 결국 복잡한 수능 최저 기준은 2등급 2개일까 3등급 2개일까라는 선에서 아이들에게 지도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 활용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정시에서 활용되어지는 수능은 어떻게 활용되어질까요? 물론 뭐 당연히 점수겠죠. 근데 점수가 활용되어지는 이 정시 모집 전형에서의 이런 수능 활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 모집에서 수능은 주로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위주로 활용됩니다. 물론 일부 상위권 대학에서는 탐구 영역을 백분위를 기준한 변환 표준 점수로 반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수능 국수 영탐 점수가 균등하게 정시 모집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영역은 반영 비율이 높아 더 중요하고요. 어떤 영역은 반영 비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특히 인문 모집 단위를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 국어 탐구의 반영 비율이 수학 영역 반영 비율도 높다고 선입견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표에 보시면 서강대의 경우는 수학 반영 비율이 43.3, 성균관대는
학과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30 내지 35, 중앙대 일부 학과와 한양대 일부 학과가 무려 수학 반영 비율이 40%임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문계열 학생들도 상위권 대학, 서강대 등을 지원한다면 수학 반영 비율이 적다고 결코 도외시하지는 말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실 이게 인문계 지원한 친구들이 자연계 지원한 친구들보다 수학에 좀 더 자신감이 좀 덜한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이렇게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다는 거는 인문계 쪽 친구들한테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수학 가형과 나형으로 실시되던 2021학년도까지는 그래도 영향이 다소 좀 자연계에 비해서 떨어지는 나형 쪽에서의 경쟁을 통해서 1등급, 2등급을 가렸기 때문에 수학적 역량이 다소 낮아도 나형 그룹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산출되는 점수는 우수하게 산출될 수 있었는데 이제 통합형 수능에서는 인문자연 구분 없이 수학으로 나온다면은 자연계 친구들이랑 같이 경쟁을 해서 어쨌든 수학 점수를 잘 받아야지 상위권 대학에서의 정시에 합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영역별 반영 비율에서 수학의 사례, 어떤 수학을 강조하셨는데, 실제 대학별 환산 점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제 100분위를 활용하는 땡땡대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땡땡대는 100분위를 활용해서 국어 25, 수학 40, 영어 20, 탐구는 한 과목의 15%를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두 명의 학생을 사례로 들 텐데요. A 학생의 국수, 탐 두 과목의 100분위의 합계는 209.5점이고요. B 학생의 국수, 탐 두 과목의 100분위 합계는 200점으로 9.5점이나 차이가 나서 A 학생이 합격 가능성이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땡땡대 기준의 반영 비율과 탐구 과목 수를 환산하게 되면 그 점수는 A 학생이 78.47, B 학생이 81.51로 역전하게 됩니다. 그럼 이 역전이라는 거는 어디서 나타날까? 단순 표점, 단순 백분위 합점으로 백순위 합산 점수로 209점, 200점, 9점이나 차이 났는데 어떻게 환산 점수에서 역전 현상이 일어난 거죠? 원인은 반영 비율이 40%로 매우 높았던 수학 영역 때문인데요. A 학생의 수학 100분위 점수는 64점, B 학생의 수학 100분위 점수는 87점으로 20점 넘게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20점 넘는 점수 차이가 반영 비율이 높은 수학 40%라는 비율을 만나게 되면 역전 현상이 발생해서 합불이 뒤바뀌는 일이 생긴 겁니다. 물론 뭐 대학에 따라서 반영 비율이 다르고 어떤 과목을 더 많이 반영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은 상위권 대학에서는 상당수 대학에서 수학 반영 비율이 높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점에서 차이가 나더라도 이 수학에서의 우수함으로 극복이 가능한 이런 사례가 되겠군요. 어쨌든 정시에서는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른 이런 대비 방안, 특히 우리 인문계 쪽 친구들 같은 경우가 인문계라고 해서 수학 반영을 좀 낮게 보는 이런 것들은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좀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수능의 중요성을 다 알겠는데요. 수시든 정시든 역시 수능의 점수는 중요한데, 그러나 우리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수능 지도를 할 때 수능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우수한 수능 점수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역별로 나눠서 국어 영역에서는 어떻게 지도하는 게 나을까요? 예, 먼저 통합형 수능 국어 영역과 관련해 점수차가 발생한 원인을 화법과 작문 선택자 기준 정답률 추정 자료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답률이 50%도 안 됐다. 그런 문제가 점수차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럼 2022 수능을 기준으로 정답률이 50% 안 됐던 문제 수를 45문제에 살펴보면 총 12문제가 발견됐는데요. 이 중 화작이 1문제, 문학이 3문제, 독서가 8문제였습니다. 선택 과목 화작은 1문제뿐이고 공통 과목이 11문제나 정답률 50% 미만의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점수차의 원인은 공통 과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특히 문학은 3문제밖에 안 되지만 독서가 8문제로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국어 영역과 관련해서는 비문학 독서 중심의 독해력 향상이 변수가 됨을 알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전략을 짜야 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서가 문제군요. 비문학이라고 하는 이 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국어 점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그런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수학은 어땠을까요? 예,
국어와 마찬가지로 정답률을 분석해 이제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22년 6월 모평 수학 영역 문항별 정답률을 기준으로 살펴봤는데 국어는 50%였지만 수학은 60% 미만인 것들이 점수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수학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중심으로 구분해서 살펴봤는데 선택과목이 8문제 출제됩니다. 근데 그중 60% 미만의 정답률을 보인 게 기하는 2문제, 미적은 2문제, 확통은 3문제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반면 공통 과목은 기하가 2문제, 미적이 2문제, 확통이 10문제로 그 편차가 매우 컸습니다. 미적과 기하, 확통의 점수 차이 핵심이 수학 공통 과목이었음을 나타내 줬는데요. 따라서 고1, 2시기에 수원, 수투의 난이도 높은 문제의 대응력을 얼마나 갖추는지가 대비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국어는 독서, 수학은 수학 1, 수학 2, 즉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안 할 수가 없겠군요. 이렇게 국어, 수학은 사실 만만한 과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절대평가 아닌가요? 근데 지난해 영어가 너무 어렵게 나서 실제 아이들이 그렇게 만만해 보일 수 있는 과목은 아닌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절대평가는 원점수, 특정 원점수만을 만족하면 등급당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비율의 제한이 없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 2021 대수능 1등급의 영역 비율은 12.7%로 상대평가 4%보다 매우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2 대수능에서 1등급 비율은 6.3%로 상대평가 큰 편차가 없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이제 영어도 등급 따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2등급의 비율이 21.6%, 3등급의 비율이 25.2%, 1등급부터 영어 영역, 3등급까지 누적 비율이 53%가 넘어간다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 상대평가였다면 3등급까지의 누적 비율도 23%밖에 되지 않는데 53%나 되기 때문에 1등급은 따기 어려운 점은 맞지만 2등급, 3등급은 따기 어렵지 않았다. 따라서 수능을 최저학력 기준으로 수시 모집에 활용하고자 한다면 2등급, 3등급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의 결과가 뭐 대학별로 다 완전히 발표된 건 아니지만은 몇몇 대학을 보면은 고려대 같은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 충족률이 대부분 올랐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수능이 대체적으로 어려웠는데 어떻게 수능 최저 충족률이 수시에서 수능 최저 충족률이 올랐느냐라는 게 사실 궁금한 점인데요. 그 비밀은 아마도 영어에서 2등급과 3등급 숫자가 이전 연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 게 그 원인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4개 합 영역 뭐 4개 합 7, 4개 합 8, 뭐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은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되지만은 2개 영역 합 얼마, 3개 영역 합 얼마라고 한다면 국어 수학 중에서 하나 빼고 영어 포함, 탐구 포함, 그리고 국어나 수학 중에서 하나 포함한다고 그러면은 2개 영역이나 3개 영역에서의 수능 최저 충족률은 당연히 높지 않았을까. 따라서 이 국어와 수학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일단 수능 최저 충족을 위한 도구 과목으로서 영어는 첫 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탐구는 어떨까요? 탐구는 과목 수가 너무 많아요. 또 이 사탐, 과탐에 따라서 해마다 난이도도 다르고 같은 사탐, 같은 과탐에서도 난이도가 많이 차이가 나서 학생들의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많이 나타났는데 글쎄요. 아직 뭐 3학년보다는 1학년, 2학년에서 특히 뭐 준비하는 정도가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는 아니긴 하지만은 사탐이나 과탐의 어떤 특성 그리고 선택 방안 이런 것들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수능,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은 장기간의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은 탐구 영역 중심의 입시 전략을 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히 사탐 영역을 이제 염두에 두는 학생의 경우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2022년 대수능 사탐 9개의 영역 중 1개라도 틀리면 1등급을 못 받는 과목은 무려 6개나 됐고요. 2021년 수능에서도 5개나 있었습니다. 이는 2022년 수능에서 만점이 아니어도 1등급을 받을 수 있었고 모든 과목에 있어서 그 다음에 2021년에서도 과탐의 경우는 2과목 정도만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을 받았던 점과 대비하면 굉장히 큰 편차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탐 준비가 과탐 준비보다 더 치열해야 된다는 점은 분명히 지도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과탐이 확실히 어렵게 났군요. 만점을 받아야지 1등급이 아니라 뭐 3개까지 틀려도 1등급 받는 과목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과탐은 어려웠고. 반면에 사탐은 원점수 받기는 쉽지만은 등급 받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사탐, 과탐의 어떤 성격의 그 과탐, 그러니까 사탐과 과탐의 차이가 우리 학생들에게 어려워서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너무 쉬워서 등급 받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 그러니까 사탐이나 과탐 모두 다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과목 수가 많은 이 사탐, 과탐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요? 그 선택 방안이 좀 있을까요? 네, 먼저 사회탐구 영역을 설명드리면 사회탐구 영역은 과학탐구 영역보다 응시자의 쏠림 현상이 심했습니다. 대부분 응시자가 많은 과목을 추천합니다. 따라서 이제 2022 대수능 기준에서 응시자가 많았던 13만 6천 명의 생활과 윤리, 12만 7천 명의 사회문화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무조건 응시자가 많다고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 선호도가 높고 학업 자질이 있는 학생이 동아시아 세계사를 선택하지 않고 무조건 이제 생윤사탐이 응시자가 많은 걸 선택할 경우 오히려 점수가 더 떨어지는 일을 현장에서 경험할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노력 대비 결과가 나오는 걸 가성비라고 개념 정의를 한다면 가성비의 측면에서 역사 선호도와 자질이 있는 학생이 무조건 응시자 많은 과목을 추정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뭐 모집단 모수가 더 커야지 등급 그 상위 등급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일단 응시 집단 규모를 통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 우리 선생님께서는 가성비 즉 노력 대비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는 이런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군요. 과탐은 그럼 어떨까요? 그렇다면 원 과목과 투 과목으로 구분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원 과목에서는 지구과학원이 13만 6천 명으로 제일 응시자가 많았고 그 다음으로 생명과학원이 13만 4천 명 정도의 응시 인원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자연 계열 모집단을 지원하는 경우 의학이나 이제 약학의 상위권 학생들이 몰려서 생명과학원이나 화학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피하려고 이제 지구과학원을 선택하는 경우, 그다음 물리학원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지원과 생원의 응시자 수가 많았음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로 과탐2의 경우는 서울대 수시나 서울대 정시를 고려하는 학생들 정도만 응시를 했기 때문에 10,000명도 안 되는 정도 수준에서 응시자가 발생했습니다. 생원은 6,000명 정도였지만 나머지 세 과목은 3,000명 정도로 응시자 수가 매우 적었다는 점도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어, 수학, 영어, 탐 그렇게 네 영역별로 나눠서 영역별 그 준비 방안, 선택 방안 등을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뭐 결론은 네 과목 다 잘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작년 선배들 사례를 보면은 2022학년도 정시 사례에서 혹시 어떤 그런 과목에 따라서 아이들이 조금 더 어려움을 겪거나 과목에 따라서 영역에 따라서 그래도 좀 용이했거나 뭐 이런 과목에 따른 차이가 좀 있었던 사례가 있었나요? 예, 선택 과목 조합별 취약 영역을 고려하는 것이 선생님 말씀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들이 잘하는 걸 내가 잘해봤자 두드러지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미적 기하와 과탐을 조합하는 경우 서성학급의 표점 390점 선에서 평균 등급보다 국어가 1.9, 탐구가 2.2로 낮은 경향이 발견됐고요. 표준 점수 합 375선에서도 마찬가지로 평균 등급 2.5 대비 국어가 2.6, 탐구가 2.8로 취약한 영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적 기하의 과탐을 조합하는 경우 다른 영역보다 국어와 탐구의 보완적 노력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전략을 짤 필요가 있었고요. 사탐 응시자의 경우는 표점 합 378선에서 평균 2.2 대비 국어가 2.6, 수학이 2.7로 국어, 수학이 좀 상대적으로 취약한 면모를 보였고 표점 361 건동 라인에서도 평균 등급 대비 국어가 2.7, 수학이 3.5로 좀 국어와 수학 영역 중심의 취약한 영역이 발견됐습니다. 따라서 다른 것보다 국어, 수학의 점수가 좀 더 좋을 때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발견됐습니다. 예, 선생님 저도 이 자료를 봤거든요. 지난 정시 때 서울교육정보원에서 정시 상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에 12만 건 실데이터를 모아서 아이들의 성적별로 누적시키고 물론 정시에서는 표준 점수 100분위 점수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등급이 그렇게 필요성은 없지만은 100분위 표준 점수 이게
표준 점수 총점에 따른 우리 그 표본 집단의 누적을 잡아본 자료거든요. 보면은 공통적으로 자연계 쪽에서는 과학 탐구와 그리고 국어를, 인문계 쪽에서는 수학과 국어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물론 요거는 중상위권 위쪽의 사례이긴 하지만은요, 어쨌든 이렇게 영역별로 상위 등급 받기 어려운 과목이 조금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전 과목을 다 해야 되지만은 특히 이렇게 특별한 과목에 좀 더 집중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군요. 예, 이상으로 통합형 수능의 특징과 그리고 수시와 정시에서 활용되어지는 사례를 보고 어떻게 지도할까 이런 것들을 같이 선생님들하고 말씀 나눠봤는데요. 통합형 수능의 특징은 말은 통합이긴 하지만은 이 선택 과목에 따른 차이가 너무 벌어지는 경향성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 역시 공통 과목에서의 집중이 필요할 거고요. 특히 2학년에서 배우는 독서, 2학년에서 배우는 수학, 수일이 일단 수능 점수를 올리는 가장 기본이 될 거고요. 정시에서는,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으로 활용되어 있지만 정시에서는 영역별 반영 비율을 이렇게 합산한 점수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골고루 모든 영역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하되, 특별히 인문 쪽에서는 국어와 탐구에, 아니죠, 죄송합니다. 인문 쪽에서는 수학과 국어에, 자연 쪽에서는 탐구와 국어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면은 결과가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선생님들과 수능 이해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